비오는 새벽, 불 꺼진 세탁소 안쪽에서 반백의 여인이 홀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하늘만 높아요. 딱 한 번만 안겨다오. 엄마하고 한 번만 불러다오. 그 한마디면 됐어요. 이 세상 다 줘도 안 바꿔요. 목이 말라 창고 문을 열고 나오던 남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강우. 세계적인 의료기기 기업의 대표인 그는 2살 때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친어머니의 본색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이 세탁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린 무정한 여자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맑았습니다. 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를 그토록 그리워하며 새벽에 저리 슬피 홀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며칠 뒤 정희는 눈앞에 남자가 친아들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낡은 진분홍 보따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내 아들 대신 복 받고 당당하게 잘 살아요. 보따리를 풀어본 강우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30년 전 2살배기 강우와 어머니 정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늦가을 비가 내리던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강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이었지만 잠은 단 한숨도 오지 않았거든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대표이자 미국 경제지가 선정한 올해의 젊은 경영인. 세상이 아는 서강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32살 강우의 머릿속에는 회사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장의 낡은 서류만이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강우는 자신의 입양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해외 입양 기관의 창고 깊은 곳에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채 잠들어 있던 그 서류에는 차갑고 건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 문정이 남편의 사망 합의금을 수령한 후 양육을 전면 포기하고 아이를 입양기관에 인도함. 강우는 이 한 줄을 수천 번은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심장 한 구석이 시리게 얼어붙었고 그 차가움은 30년이 흘러도 단 한 번도 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우가 직접 고용한 사설조사관이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친모 문정희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재개발 지역, 좁디 좁은 골목 끝자락에서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작은 세탁소를 혼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겼습니다. 수억 원의 합의금을 손에 쥐고 2살배기 아들을 내다 팔았다는 여자가 대체 왜 30년이 지나도록 허름한 세탁소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강우는 그 의문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우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돈도 힘도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가면을 벗긴 날 것 그대로의 본색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는 도연에게 입양 기록의 원본과 친모 서명을 확인하라고 이미 지시해둔 상태였습니다.
다만 정의를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확인 조치는 잠시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공항 귀빈실에서 강우를 기다리고 있던 비서 최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 완료됐습니다. 호텔로 바로 이동하시겠습니까? 강우는 대답 대신 좌석 아래에 두었던 검은 가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며칠 전 중고시장에서 일부러 골라 산 낡은 점퍼 한 벌과 밑창이 다 달아 발가락이 비칠 것 같은 운동화 한 켤레가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가방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표의 굳게 담은 인매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을 뿐이었습니다. 강우는 호텔 대신 세탁소 근처의 허름한 공중화 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강우는 맞춤 슈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슈트를 벗자 안감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올라왔고 강우는 그 옷을 깔끔하게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대신 안감이 처참하게 뜯어진 점퍼를 걸쳤습니다.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신자 차가운 타일,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머리에는 물을 끼얹어 기름진 듯 축축하게 만들었고 며칠 전부터 일부러 기르기 시작한 수염은 지저분하게 엉겨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강우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갈 곳 없는 떠돌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지. 그 모습이 30해 전 이름도 국적도 바뀐 채 낯선 나라의 보호소를 전전했던 어린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우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공중화 장실을 나선 강우는 도연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골목 밖에서 대기해. 내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나타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도연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우는 고급 승용차의 문을 닫고 좁은 골목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다른 운동화 바닥으로 젖은 땅의 향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골목 양옆으로는 세월의 때가 잔뜩 뺀 건물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어디선가 빨래 삶은 냄새와 된장 끓이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골목은 이런 냄새가 났을까? 두 살배기 자신을 안고 이 골목을 걸었을 그 여자도 이 냄새를 맡았을까? 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골목 끝 기울어진 전봇대 옆에 작은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자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빗물 자국이 그물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점퍼에 찢어진 안감 사이로 스며들어 등줄기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지만 강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가 저 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두 발을 땅바닥에 못 박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강우는 빗물에 흠뻑 젖은 점퍼를 한 손에 움켜쥐고 세탁소의 낡은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세제 냄새와 다림질한 옷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수증기가 뒤섞인 그 공기가 강우의 차갑게 젖은 볼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강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고 그 따스함이 폐를 가득 채우는 순간 가슴 한켠이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탁소 안쪽에서 고개를 든 사람은 희끗희끗한 머리의 여인이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눈매는 아직 또렷했고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에는 바느질 실이 감겨 있었습니다.
문정이 62살. 자신을 2살 때 버렸다는 바로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들어온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이 비에 이렇게 젖어서 어쩌나? 수선할 옷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강우는 속으로 흠칫했지만 이내 눈을 매섭게 좁히며 젖은 점퍼를 카운터 위에 툭 내던졌습니다. 이 옷,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강우는 정희의 두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에 인상을 찌푸리거나 귀찮다는 기색을 보이거나 나가달라며 손을 내저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돈 앞에서 자식도 팔아넘긴 여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정희의 반응은 강우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정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찢어진 점퍼를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안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선비는 나중에 형편 좋을 때 주시면 돼요. 그것보다 이렇게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시면 금방 감기 들어요. 정희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세탁소 구석에 놓인 작은 난로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 난로 앞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정희의 손은 작고 마디마디가 거칠었지만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강우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얼른 팔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강우는 난로의 붉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시선의 끝은 정희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식은 없는 건지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은 아닌지 동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보여주는 이 친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강우는 한치의 빈틈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정희의 표정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불신의 벽은 초면의 미소 한 번으로 무너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정희는 젖은 점퍼를 탈수기에 돌린 뒤 작업대 위에 펼치고 찢어진 안감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가느다란 실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정희의 구분 등 너머로 그 작은 손가락들이 쉼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이 여자의 진짜 본색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세탁소 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유리창을 타고 빗줄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바깥 골목의 풍경이 물에 번진 그림처럼 흐릿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난로의 열기가 젖은 옷 사이로 스며들어 차갑게 굳었던 피부를 서서히 녹이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것은 아직 녹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난로 앞 낡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정희의 뒷모습을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도 못 받을 거지의 옷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꿰매는 이유가 대체 뭘까? 혹시 나중에 수선비를 몇 배로 불려 요구할 작정인 건 아닌지, 아니면 이 골목에서 떠도는 사람을 싸게 부려먹으려는 속셈인 건 아닌지. 강우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의심이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세탁소 안에서 강우의 배가 길게 울렸습니다. 꼬르륵 하는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강우 자신도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강우를 돌아보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부드럽게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밥솥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국을 데우는 가스레인지 불이 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을 때 강우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쟁반 위에는 하얗게 윤기가 흐르는 따뜻한 흰쌀밥 한 그릇과 구수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래기국 한 그릇, 그리고 소담하게 담긴 깍두기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쟁반을 강우 앞 작은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어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강우는 숟가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입을 비중 열었습니다. 이 밥값까지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아야 합니까? 무뚝뚝하고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강우는 일부러 가장 불쾌한 말투를 골라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분이 상해서 밥상을 치워버리거나 적어도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어이없다는 듯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가에 깊이 파인 주름이 활짝 펴지며 얼굴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면서 돈부터 따지는 장사꾼이 어디 있어요. 어서 드세요. 국이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정희는 그 말을 하며 숟가락을 집어 강우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끝이 강우의 차가운 손등을 스치는 순간 강우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쌀밥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고 구수한 시래기국의 감칠맛이 빈속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우는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질이 빨라졌고 정희는 그 모습을 건너편에서 가만히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이 과도한 친절의 이면에 반드시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특히 자식까지 돈에 팔아넘긴 여자라면 더더욱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강우는 경계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이 비워질 무렵 세탁소 문이 열리며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분이 커다란 이불 보따리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보따리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불 세탁물의 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정희가 보따리를 두 팔로 안아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고 정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그대로 비틀거렸습니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넘어지려는 정희의 팔에서 무거운 이불 보따리를 한 손으로 낚아채듯 받아내며 다른 한 손으로는 정희의 어깨를 잡아 부축했습니다. 그제야 정희가 놀란 눈으로 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서 정희는 허리를 문지르며 강우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강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총각, 지금 갈 곳이 있어요?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곧 없다는 뜻이라는 걸 정희도 알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부담 없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요즘 배달할 세탁물이 밀려 있는데 며칠만 세탁소 정리하고 배달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밥은 내가 해줄 테고 잠잘 곳도 마련해 줄 테니까요. 강우는 속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 역시
공짜 밥과 친절에는 결국 대가가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공짜로 부려먹을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정의의 본색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강우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세탁소 뒤편의 작은 창고를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닦은 뒤 볕에 잘 말린 솜니불과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이불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색이 바랬지만 코끝에 닿는 순간 햇볕과 섬유유연제의 포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강우는 그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이것은 시험이라고 자신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낯선 창고방에서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새벽이 깊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목이 말라 눈을 뜬 강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늦가을 비가 여전히 낡은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불 꺼진 세탁소 안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우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어두운 세탁소 창가에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오래된 노래 한 소절을 부르고 있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거니? 엄마 없이도 밥은 먹는 거니?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바람이 차가운 날이면 괜히 옷깃을 여며줘요. 내 곁에 없는 줄 알면서도. 빗소리에 가사가 끊겨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이상하리만큼 처연했습니다. 마치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평생 기다려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강우의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저릿해졌습니다. 돈 때문에 어린 아들을 버린 여자에게서 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 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인기척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우는 황급히 몸을 숨기고 창고 안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강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노랫소리가 문틈을 타고 계속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강우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속지 마. 아직 이 여자의 본색을 본 게 아니야. 강우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한번 시작된 가슴의 저림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우는 아침이면 세탁소 앞을 쓸고 낮에는 동네 곳곳으로 세탁물을 배달하고 저녁이면 정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강우는 매의 눈으로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혹시라도 뒤에서 이웃의 흉을 보거나 돈 없는 손님에게 인상을 쓰거나 강우가 없는 틈에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을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강우가 아무리 퉁명스럽게 대꾸해도 심지어 대꾸조차 하지 않아도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우가 동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본 광경은 강우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정희가 골목 끝에 사는 독거노인의 집 앞에 서서 직접 만든 반찬통 3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수선비를 석 달째 밀리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강우는 장부에서 그 사실을 이미 확인해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밀린 수선비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모자라지 않냐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강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희가 밝은 얼굴로 맞아주었습니다. 총각, 오늘 고생했지? 밥 다 됐으니까 손 씻고 와요. 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낡은 이불 위에 주저앉은 강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서류 속의 비정한 침묵, 돈에 눈이 멀어 두 살배기를 내다버린 악독한 여자. 그 기록과 눈앞의 문정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서류 속 여자와 이 세탁소의 여자가 정말 같은 사람이 맞는 건지 강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30년 동안 품어온 확신의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친절 따위에 속아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사람의 진짜 본색은 상황이 극단으로 몰렸을 때 드러나는 것이라고 강우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문 채 누워있는 강우의 귀에 세탁소 쪽에서 들려오는 다림질 소리가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치직, 치직.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창고 안을 조용히 감싸 안았고 강우는 자기도 모르게 사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다림질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에 느른한 햇살이 세탁소 유리창을 비추고 있던 때였습니다. 강우는 창고 안에서 배달할 세탁물을 정리하고 있었고 정희는 카운터 앞에서 손님의 셔츠에 단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 쪽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차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강우는 창고 안쪽에서 귀를 기울였고 잠시 뒤 세탁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강우는 그 얼굴을 본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설 조사관의 보고서에서 수십 번 확인했던 그 얼굴. 서씨 가문의 큰 며느리 차혜숙이었습니다. 강우는 재빨리 창고 안쪽으로 몸을 숨기며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었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지만 호흡을 억지로 가다듬으며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시켰습니다. 혜숙은 세탁소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세제 냄새가 가득한 좁은 세탁소를 둘러보는 혜숙의 표정에는 숨기지 않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혜숙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본론만 말할게. 지금 서씨 기업이 많이 어려워. 이 세탁소 부지가 원래 준혁이 본가 명의로 마련해둔 건물이란 건 알지? 지금 바로 본가에 반납해. 정희의 바느질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님, 이 세탁소는 못 드려요. 여기는 우리 준혁 씨가 저하고 강우하고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집이에요. 강우가 언젠가 엄마를 찾아올 때 이 골목, 이 세탁소밖에 단서가 없어요. 여기를 내놓으면 그 아이가 돌아와도 엄마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강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이 허름한 세탁소를 붙잡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야? 남편도 못 지키고 아들도 못 지킨 주제에 어디서 재산 욕심을 부려. 이 건물이 아까우면 솔직히 그렇다고 해. 죽은 자식 핑계대지 말고. 그 말은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정희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떨구면서도 입술을 질끈 깨물며 버텼습니다. 창고 안의 강우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해숙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30년 전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확신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의자에서 내려와 해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탁소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마른 무릎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해숙의 코트 자락을 떨리는 두 손으로 붙잡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형님, 세탁소는 포기할게요. 다른 건 다 드릴게요. 하나만, 제발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리 강우가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또 갈라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가느다란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62살의 백발 노인이 바닥에 엎드려 자식의 행방을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창고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우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빨을 악물어도 턱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해숙은 귀찮다는 듯 정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정희의 마른 몸이 옆으로 휘청거렸지만 해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정희의 얼굴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 좀 봐. 오래전에 입양기관 쪽에서 연락이 왔어. 해외 입양아 사망 통지서야. 정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드는 정희의 손가락이 나뭇잎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서강우라는 이름과 함께 해외 체류 중 질병으로 사망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해숙이 꾸며낸 위조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는 정희에게 그 종이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정희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죽은 자식을 왜 아직도 기다려? 미련하게. 해숙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값비싼 구두굽이 타일 바닥을 찍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잠시 뒤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가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정희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창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강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구겨진 종이를 두 손으로 가슴에 끌어안은 채 세탁소 바닥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침묵이 세탁소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정희의 입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야. 정희의 목소리가 세탁소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뼛속에서 뽑아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우야, 우리 강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강우야,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마. 배고프지 마. 엄마가 못해준 거 하늘에서는 다 받아라. 응? 정희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핏줄이 끊어지는 듯한 오열이 좁은 세탁소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울음은 얇은 창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강우의 고막을 뚫고
심장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관통했습니다. 강우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턱이 미친 듯이 떨렸고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강우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질 것 같았지만 강우는 주먹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세게 내리치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고 해숙 부부가 30년 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거짓말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그래야 어머니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우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강우의 눌러 삼킨 숨소리만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문 너머 세탁소에서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정희의 애끓는 울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둔 엄마와 아들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시간 속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떠난 뒤 세탁소 안에는 정희의 흐느낌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두덩이는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에 쥔 가짜 사망 통지서는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휘청거리며 다시 바닥으로 넘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우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다가가 정희의 팔을 받쳐들고 카운터 뒤 낡은 의자에 앉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강우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의 울음에 지쳐 그 떨림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을 받아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망 통지서를 주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정희는 종이에 적힌 강우의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우는 정희와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장 자신이 그 아들이라고 밝히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대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많이 기다리셨나 봅니다. 정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많이 기다린 정도가 아니에요. 정희는 젖은 눈으로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없이 세탁소 일을 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어 보이면서도 어려운 이웃의 짐을 들어주고 자신이 휘청이면 먼저 달려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정희는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강우 아버지는 나한테 유일하게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강우의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물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마치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던 사람처럼 천천히 30년 전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문정희는 서울 외곽 좁은 골목에서 세탁소를 하던 아버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집안에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정희는 늘 웃는 얼굴로 아버지의 세탁소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기적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씨 기업회장의 둘째 아들 서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업무로 골목 근처를 지나다 비에 젖은 셔츠를 맡기러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셔츠를 건네받으며 환하게 웃는 정희의 미소에 준혁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 뒤로는 빨래가 없는 날에도 세탁소를 찾았고 둘은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소식을 들은 서씨 집안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아버지 서명진 회장은 면전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세탁소 집 딸을 서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인다고? 준혁아, 내가 미쳤구나. 시어머니 윤옥자도 정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형식적인 상견례 자리에서 정의가 공손히 절을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정의가 가져온 소박한 혼수 보따리를 안방 구석에 밀쳐놓았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절과 집안 행사 때마다 정의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처럼 주방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바닥을 닦고 또다시 반찬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큰 며느리 차예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값비싼 예물을 자랑하다가 정의가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쌍가락질을 보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어느 추석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간 뒤 정의는 홀로 주방에 남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불어터질 무렵 해숙이 들어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가난한 것들은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참 불쌍해. 정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릇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그릇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방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아내의 젖은 손과 잔인하게 웃는 형수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정의에게 다가가 앞치마를 풀어주고 물에 부른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준혁은 정의의 손을 잡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부모와 해숙 부부가 앉아있는 자리에 정의를 자신의 옆에 앉힌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아내를 함부로 대하시면 저는 이 집안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하인 취급하는 집에 제 가족을 맡길 생각은 없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한 그대로 본가의 지원을 끊고 정의의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세탁소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준혁은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이면 세탁소로 돌아와 정의와 함께 옷을 다렸습니다. 좁은 세탁소 안에서 나란히 다리미를 든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정의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고 정의는 그럴 때마다 수줍게 웃었습니다. 얼마 뒤 두 사람 사이에 아들 강우가 태어났습니다. 준혁은 퇴근하면 가장 먼저 강우를 안아 올렸고 주말이면 아이를 목마 태우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강우가 아빠의 머리카락을 잡고 까르르 웃으면 준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탁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의의 눈에는 늘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준혁은 정의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이 세탁소면 충분해. 강우가 건강하게 자라고 당신이 웃고 있으면 나는 세상 다 가진 거야. 그러나 세 식구의 행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차혜숙이었습니다. 혜숙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친정의 재력을 앞세워 시댁의 실권을 쥐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 태석은 위안이 되지 못했고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혜숙은 정의를 비웃고 깔보면서도 세탁소 골목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살 수 없는 행복을 정희가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쓰라림은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서서히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과거를 더듬는 정희의 목소리는 때로 그리움에 떨리고 때로 미소를 머금었다가 다시 눈물로 젖었습니다. 강우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세탁소였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곳에서 나란히 다리미를 들고 웃었다는 사실을 30년 만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아버지 서준혁의 회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서씨 기업의 장남 서태석은 겉으로는 번듯한 경영인이었지만 사업적 감각과 결단력이 부족했습니다. 태석이 주도한 해외 바이어와의 대형 계약은 준비 단계부터 흔들렸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상대 측은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서씨 기업은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때 둘째 준혁이 나섰습니다. 형의 체면을 생각해 뒤에서 보조하던 준혁은 사흘 밤낮을 새우며 계약서의 문제점을 수정했습니다. 직접 해외로 날아가 바이어들을 설득했고 끊어질 뻔한 계약을 되살렸습니다. 아버지 서명진 회장은 주주와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준혁을 앞으로 불러 세우고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그룹의 핵심 신규 사업은 준혁이가 맡는다.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어. 그 말이 울려 퍼지자 태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남으로서 지켜온 자존심이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허벅지 위에서 두 주먹을 떨었고 옆에 앉은 해숙의 눈빛은 도끼를 머금은 채 가라앉았습니다. 정작 준혁은 후계 구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로 돌아온 그는 정희에게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회장 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형을 도와 회사가 잘 되면 그걸로 됐어. 당신하고 강우하고 이 세탁소에서 사는 게 내 꿈이야. 준혁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씨 집안에서는 준혁과 어린 강우를 밀어내려는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태석의 집 안방에서 해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 준혁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 그 세탁소 집 여자가 서씨 가문이 안주인이 되는 거야. 강우도 지금은 2살이지만 크면 다음 후계자가 된다고. 태석은 아무 말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숙의 말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을 찔렀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을 인정받는 동생,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어린 조카. 태석의 가슴 속에는 동생을 향한 열등감과 조카에 대한 경계심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날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장에서 긴급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고 태석은 또다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준혁이 직접 현장에 내려가겠다며 출장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준혁은 우산을 접으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팔에는 2살배기 강우가 아빠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옹알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강우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고 정희에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금방 갔다 올게. 돌아오면 우리 강우 데리고 놀이공원 가자. 약속? 준혁은 정희의 이마에 가볍게 입술을 대었습니다. 정희는 빗속으로 걸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세탁소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고 강우도 아빠를 따라 작은 손을 까딱까딱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고속도로 위를 달리던 준혁의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세 바퀴를 구른 뒤 도로 위에 뒤집힌 채 멈추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준혁의 심장은 이미 멈추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 강우를 안고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정희에게 전화벨이 울린 것은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정희는 수화기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침에 분명 웃으면서 나갔는데 놀이공원에 가자고 약속했는데 이마에 입술을 대었던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정희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며 세탁소 바닥에 주저앉았고 팔에 안겨있던 강우가 엄마의 표정을 올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골목 전체가 비에 젖어 어둡게 가라앉은 그 저녁 세탁소 안에서는 아들의 울음소리와 아내의 통곡이 뒤엉켜 창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서준혁이 이 세탁소의 문을 다시 열고 돌아오는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혁의 장례식장은 국화꽃 냄새와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희는 겨우 2살 된 강우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영정 사진 앞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은 세탁소 앞에서 강우를 목마 태운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인지 피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정희의 눈은 이미 벌겋게 부어 터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엄마의 품에 안겨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연신 옹알거렸습니다. 아빠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울음을 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2살배기는 아빠가 죽었다는 말의 뜻을 알 리 없었지만 엄마가 울면 따라 울었고 엄마가 밥을 먹지 않으면 자기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정희는 강우를 품에 안은 채 영정 사진 앞에서 기도를 올리다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탈수, 수면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급히 달려와 정희를 부축했고 강우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며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는 구급차에 실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링거를 맞으며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숙은 정희가 쓰러진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응급실로 실려가자마자 장례식장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해숙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해숙은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큰어머니라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고 엄마 없이 홀로 울고 있던 2살배기 강우를 아무 의심 없이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강우는 낯선 팔에 안기자 더 크게 울었지만 해숙은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다시피 하며 장례식장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남편 태석의 앞에 잠든 강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 들어. 준혁이 지분이 이 아이한테 상속돼. 이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한테 인정받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이야. 지금 치우지 않으면 이 아이가 커서 우리 목을 벤다고. 태석은 소파에 잠들어 있는 강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통한 볼에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잠든 채로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입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조카한테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해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석의 앞에 바짝 다가앉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몰아세웠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당신이 지금 망설이는 사이에 시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
준혁이가 살아있을 때도 당신은 밀렸잖아. 그 아들까지 자리를 잡으면 당신은 평생 그 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해. 해숙의 말은 태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평생 동생에게 밀려왔던 열등감,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처, 그리고 장남이라는 자리마저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 태석은 잠든 조카의 얼굴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해. 그 한마디가 두 살배기 강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해숙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해숙은 미리 알고 있던 입양 알선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 강우를 임시 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직접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친모 문정희가 양육을 전면 포기했으며 친가 역시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허위 내용이었습니다. 정희의 인감과 서명은 해숙이 미리 확보해둔 정희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정교하게 위조했습니다. 시부모에게는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해숙은 정희가 남편의 사망 합의금 수억 원을 챙겨 밤중에 도망쳤다는 가짜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정희가 강우를 집 앞에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떠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가난한 집안의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부모는 그 편지를 의심 없이 믿었고 정희의 이름은 서씨 가문에서 영원히 지워졌습니다. 그 사이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강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링거줄이 팔에 꽂힌 채로 병실 복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강우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정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는 이미 없었고 시댁에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시댁으로 달려갔을 때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해숙이었습니다. 해숙은 팔짱을 낀 채 병원복 차림으로 헐레벌떡 달려온 정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찾지 마. 강우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외에 좋은 가정으로 보냈어. 비행기는 어제 떠났고.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대문 앞 계단에 무릎이 꺾이며 쓰러졌지만 이를 악물고 기어가듯 해숙에게 다가가 코트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줘요. 제발, 제발 내 강우 돌려줘요. 형님. 정희의 울부짖음이 시댁 대문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정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떠났다니까. 내가 울어봤자 달라질 거 없어. 해숙은 돌아서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묵직한 철문이 정희의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정희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엎드려 대문을 두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우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반드시 찾으러 갈게. 정희의 절규는 골목 끝까지 메아리 쳤지만 철문 너머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에게는 아이가 이미 해외로 떠났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몇 주 동안 위조 서류를 완성한 뒤 강우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살배기 강우를 태운 비행기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체온도, 아빠의 웃음소리도, 세탁소의 세제 냄새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 이름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고 삶 자체가 통째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마와 아들을 갈라놓은 하늘 위의 거리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퇴원하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목이 쉬도록 아이를 돌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이번에는 아이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험상궂은 용역 2명이 대문을 열고 나와 정희의 양팔을 잡아 골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희는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치며 소리 질렀지만 용역들은 정희를 인도 위에 내팽개치고는 아무 말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식을 빼앗겼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서류에는 정희 본인의 인감과 서명이 찍힌 양육포 기서가 존재했습니다. 위조된 서류였지만 정희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해외 입양 절차로 처리된 건이라며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경찰서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입양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절차가 합법이었고 아이가 어느 나라의 어떤 가정으로 갔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매일같이 기관 앞에서 울며 사정했지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을 다시 찾아갔을 때 해숙은 대문 밖으로 나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제발 그만 찾아와. 내가 지금 양부모한테 찾아가면 입양이 취소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애는 어디로 가겠어? 내가 진짜 강우를 위하는 거면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정희의 발이 묶였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강우가 다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정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라도 양부모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강우를 잘 키우고 있다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정희는 그 생각에 갇혀 숨죽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양부모 쪽에서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희는 자신이 해숙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 있었고 강우의 이름과 국적이 바뀌어 버린 뒤에는 실마리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한국에서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바다 건너 강우의 삶도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낯선 나라로 보내진 강우의 삶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는 처음에는 강우를 예뻐했지만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강우는 부부싸움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부모는 이혼했고 어느 쪽도 강우를 데려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파양이었습니다. 5살의 강우는 다시 보호소로 돌아갔고 그 뒤로 여러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비참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강우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호소 인근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던 노 교수가 강우의 비범한 재능을 발견했고 자비를 들여 강우의 교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강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창업하여 글로벌 기업의 대표로 자수성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일궈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성공이 강우의 분노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남았는데 자신을 돈 받고 팔아넘긴 여자는 편하게 살고 있겠지. 강우는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자신의 입양 기록을 열람했을 때 적혀있던 그 한 줄, 친모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양육을 포기함이라는 위조된 문장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우는 친모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 증오하게 되었고 그 증오는 30년 동안 가슴속에서 단단한 돌덩이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30년 한국의 정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강우가 언젠가 돌아오면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강우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돈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입이 넉넉한 날에는 몇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달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을 쥐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은 30년 동안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매년 강우의 생일이 돌아오면 정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먼 산속의 절을 찾았습니다. 대웅전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불공을 드렸고 기도를 마치면 주지 스님에게서 옥굿을 한 알을 받아왔습니다. 첫 해에 한 알, 둘째 해에 한 알. 정희는 옥구슬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간직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상자 안의 구슬은 하나씩 늘어났고 정희의 머리카락은 하나씩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30번째 옥구슬이 상자를 채우던 해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어진 노스님은 30알의 구슬을 가느다란 실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꿰어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찌 끝에 달린 작은 은빛 펜던트에 송곳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었습니다. 강우야, 살아만 있어라. 노스님이 그 팔찌를 정희의 손에 올려놓자 정희는 두 손으로 팔찌를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이 팔찌와 통장,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결혼할 때 물려주었던 소박한 쌍가락질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언젠가 강우가 좋은 짝을 만나면 이 가락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진분홍 천으로 이 소중한 것들을 곱게 싸서 보따리를 만들었고 장롱의 가장 깊은 곳에 30년 동안 목숨처럼 간직해왔습니다. 정희의 혼잣말이 끝나자 세탁소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롱 문을 열고 옷가지 사이에 깊이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올렸습니다. 진분홍 천은 세월의 발에 연분홍에 가까운 색이 되어 있었지만 매듭만은 30년 전 묶었던 그대로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낡은 보따리를 세탁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마른 눈물이 닿은 얼굴로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고 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들은 강우는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여자가 30년 동안 1,000원짜리를 모으고 30번의 생일마다 절에 올라가 옥구슬을 받아오고 이름을 새긴 팔찌를 장롱 깊숙이 안고 살았다는 사실이 강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혼잣말이 끝나고 세탁소가 조용해진 뒤에도 강우는 한참 동안 창고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이야기의 조각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데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돈 때문에 버렸다고 합의금을 챙기고 아들을 내다 팔았다고 3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강우를 버티게 해준 힘이기도 했습니다. 버림받은 분노가 이를 악물게 만들었고 증오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악마 같은 숙모 부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빼앗기고 30년 동안 이 허름한 세탁소를 지키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우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제가 바로 강우예요. 어머니 앞에 이렇게 있어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주먹을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숙 부부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할 법적 증거가 아직 손에 없었습니다. 지금 감정에 휩쓸려 정체를 밝히면 교활한 해숙이 증거를 인멸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낼 것이 뻔했습니다. 어머니를 완벽하게 지키려면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강우는 그날 밤 창고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30년의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보호소의 차가운 침대에서 울던 밤, 양부모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낯선 위탁가정의 문 앞에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던 순간, 그 모든 고통의 시작점에 해숙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우는 모자를 눌러쓰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이른 아침부터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카운터 앞에 서서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떠나겠습니다. 며칠 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정희의 다리미질 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희는 강우를 올려다보며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리미를 내려놓고 급히 강우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총각. 잠깐만 기다려요. 정희는 세탁기 옆 선반에서 깨끗하게 세탁되고 정교하게 수선된 점퍼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강우가 거지 행색으로 들고 왔던 바로 그 점퍼였습니다. 찢어져 있던 안감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져 있었고 얼룩은 말끔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점퍼를 강우의 어깨에 직접 걸쳐주며 앞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강우는 그 손길을 받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강우를 바라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두 손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장롱에서 꺼내놓았던 그 진분홍 보따리였습니다. 색이 발에 연분홍이 된 하지만 매듭만은 단단한 그 보따리를 정희는 강우의 두 팔에 꼭 안겨주었습니다. 강우는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장님? 정희는 보따리를 안겨준 채 한 발짝 물러나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모은 거야. 통장하고 아들 생일마다 절에서 받아온 옷굿을 팔찌하고 내 어머니가 물려준 가락지하고 그리고 아들이 입던 베네 저고리.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형님한테 들었어. 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이제 이걸 받을 사람이 없어졌어. 정희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눈물을 삼키느라 목이 메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내 얼굴에 미소를 띠며 강우의 거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근데 총각이 며칠 동안 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거 봤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동네 어르신들 세탁물 배달하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했지. 무거운 이불 들어주고 할머니 장바구니 받아주고 그 모습이 꼭 내 아들 같았어. 정희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웃으며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크고 따뜻한 말을 강우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총각만이라도 세상에 다시는 버림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내 아들에게 가야 할 복이 갈 곳을 잃었으니 착한 총각이 내 아들 대신 이 복을 다 받아가요. 그 말이 강우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내가 강우예요라는 말이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혀끝까지 올라온 그 한마디를 강우는 온 힘을 다해 삼켰습니다.
삼키는 순간 목젖이 부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두 줄기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깊이 숙여 모자의 챙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희는 우는 강우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총각. 이 돈으로 작은 방 하나 얻고 번듯하게 새 출발해요. 알겠지? 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진분홍 보따리를 가슴이 부서지도록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에게 등을 보인 채 세탁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의 찬바람이 눈물에 젖은 강우의 볼을 스쳤습니다. 강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무릎을 꿇고 말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우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고 나중에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골목벽에 부딪히는 발소리와 함께 억누르지 못한 흐느낌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세탁소 문 앞에서 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정희는 아들을 닮은 그 청년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텅 빈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우야, 엄마가 보낸 복이다. 하늘에서 잘 받아라. 정희는 그 말을 자신이 떠나보낸 하늘의 아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문 앞 골목 모퉁이를 막 돌아 사라진 살아있는 진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빠져나온 강우의 앞에는 골목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고급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비서 도연이 운전석에서 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지만 강우는 도연의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뒷좌석에 올라타며 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대표의 벌겋게 부은 눈과 축축하게 젖은 볼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았습니다. 강우는 무릎 위에 진분홍 보따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바랜 분홍빛 천 위로 강우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끝으로 30년 동안 묶여있던 매듭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매듭이 풀리자 보따리가 꽃잎처럼 펼쳐졌고 그 안에 담긴 것들이 강우의 눈앞에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낡은 적금 통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해져 있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강우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할 돈. 강우는 그 글씨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볼펜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고 눌렀었는지 종이가 울퉁불퉁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찍힌 입금 내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달에는 1,000원, 어떤 달에는 10,0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 해에는 몇 달씩 비어 있었지만 그 다음 장에는 어김없이 다시 입금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이마를 박은 채 폭풍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운전석에 도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강우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고 입을 틀어막은 손 사이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강우는 젖은 눈으로 보따리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장 아래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강우의 손이 보따리 밑바닥에 닿았을 때 손끝에 매끄러운 구슬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꺼내 올린 것은 서른 아래 옷구슬이 가느다란 실로 엮인 팔찌였습니다.
구슬 하나하나에 세월의 윤기가 배어 있었고 팔찌 끝에 달린 작은 은빛 펜던트에는 송곳으로 한 획 새긴 글자가 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우야, 살아만 있어라. 강우는 그 6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번의 생일, 30번의 새벽 산길, 30번의 절합기도. 어머니가 해마다 구슬한 알식을 받아오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그 무게가 팔찌의 작은 구슬들 사이사이에 고스란히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지막 것이 나왔습니다. 빛바랜 작은 베네 저고리 한 벌과 손바닥만 한 아기 양말 한 켤레였습니다. 강우가 2살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베네 저고리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마다 꺼내 빨고 다시 개어 넣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강우는 베네 저고리를 2손으로 펼쳐 얼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세제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오래되고 따뜻한 무언가의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우는 베네 저고리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찾던 강우가 바로 여기 살아있는데. 여기 있는데 엄마. 차 안을 가득 채운 강우의 울음은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핸들 위에 2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강우의 울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을 때 강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타오르던 눈이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우는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품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도연에게 명령했습니다. 도연아,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30년 전 내 입양 기록의 원본 서류를 전부 대조해. 친모 동의서의 인감과 서명이 위조된 것인지 감정할 수 있는 전문가도 섭외하고, 그리고 차혜숙 부부의 금융 자산 흐름을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샅샅이 뒤져. 도연은 백미러로 강우의 눈을 확인하고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도연은 강우의 지시를 받은 즉시 전력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강우가 최종 지시를 내리자 도연은 이미 확보 중이던 자료에 인감과 필적 감정 결과를 더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 부부는 30년 전 정의의 명의를 도용해 남편 준혁의 사망 합의금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은행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양 동의서에 찍힌 정의의 인감은 실제 정의의 인감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고 서명 역시 필적 전문가의 감정 결과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세탁소 매매 계약서 역시 정의의 동의 없이 조작된 서류라는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강우는 도연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이 종이 위에 숫자와 도장과 서명으로 낱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해숙 부부를 법 앞에 세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강우는 확보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해숙 부부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세탁소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 해숙 부부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탁소 골목의 이웃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문정희가 며칠 전 세탁소에 머물던 정체 모르는 거지 청년에게 평생 모은 통장과 폐물을 몽땅 넘겨주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해숙의 귀에까지 빠르게 닿았습니다. 해숙은 남편 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들었어? 그 미친 노인네가 통장이고 뭐고 다 거지한테 줘버렸대. 지금이 기회야. 재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노인네한테 남은 건 세탁소 건물뿐이잖아. 지금 밀어붙이면 끝이야. 해숙은 즉시 용역업체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세탁소를 강제로 철거하고 정의를 몰아내기 위한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숙은 이것이 30년 묵은 일을 깔끔하게 정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일은 이른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세탁소 문을 열고 빨래를 정리하고 있을 때 골목 입구 쪽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거칠게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험상궂은 사내 대여섯 명이 우르르 세탁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용역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아무 말 없이 세탁기의 전원 코드를 잡아 뜯었습니다. 또 다른 사내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손님들의 셔츠와 코트를 옷걸이째 움켜쥐어 골목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와이셔츠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 나뒹굴었고 세탁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비명을 지르며 낡은 세탁기를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세탁기는 남편 준혁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써오던 이 세탁소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정희는 세탁기의 차가운 철판에 볼을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여기는 내 아들 강우가 엄마를 찾아올 유일한 집이에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용역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명의 사내가 정희의 양팔을 잡아 세탁기에서 떼어낸 뒤 세탁소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거칠게 끌어내렸습니다. 정희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고 팔꿈치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 멈춰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해숙이 내렸습니다. 해숙은 선글라스를 쓴 채 느릿느릿 걸어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정희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거지 새끼한테 처바른 미친 노인네 말을 누가 믿겠어? 이제 증거도 없고 돈도 없잖아. 순순히 나와. 해숙의 뒤에 서 있던 태석이 용역 대장에게 턱짓을 하며 지시했습니다. 출입문에 자물쇠 채워. 오늘 안으로 정리 끝내. 골목 양쪽 집에서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웅성거렸지만 용역들의 험악한 기세와 해숙이 흔들어 보이는 서류 뭉치에 눌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깨진 무릎으로 기어가듯 세탁소 문턱을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저쪽에서 묵직한 엔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블랙 세단 4대가 일렬로 골목 입구를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 8명이 내려 골목 양옆으로 도열했습니다. 용역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해숙의 선글라스 너머로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맨 앞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색 맞춤 슈트, 흠 하나 없는 구두, 차갑게 빛나는 눈. 서강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며칠 전 거지 행색으로 세탁소 문을 두드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강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골목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우는 얼어붙은 용역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며 천둥 같은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어머니에게서 떼지 못해. 강우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들은 본능적으로 정희에게서 손을 뗐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우는 바닥에 쓰러진 정희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정희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나타난 이 청년이 며칠 전 세탁소를 떠났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해숙이 기가 막힌 듯 콧방귀를 뀌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 거지가. 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희를 등 뒤로 감싸듯 선 채 해숙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왼쪽 소매의 커프스 단추를 풀더니 슬며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네이비색 명품 슈트의 소매 사이로 투박한 옷굿을 30알이 엮인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짜리 시계 대신 강우의 손목을 감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30년 동안 눈물로 모은 그 팔찌였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옷구슬 들이 푸르고 맑은 빛을 내뿜었고 펜던트에 새겨진 강우야, 사람만 있어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우는 팔찌를 찬 손목을 들어 보이며 골목 전체가 들리도록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30년 전에 사망했다고 속이고 해외로 팔아넘긴 서준혁의 아들 서강우가 바로 나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입이 벌어졌고 용역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가짜 아들이야. 강우는 죽었어. 해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수사관들과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비서 도연의 안내를 받으며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골목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수사관들에게 분류된 서류 뭉치를 건네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위조된 친모 양육 포기서와 실제 정의의 인감 감정 결과, 남편 준혁의 사망 합의금 수억 원이 정의가 아닌 해숙 부부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간 은행 기록,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세탁소 매매 계약서가 정의의 동의 없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골목 위의 햇살 아래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역들의 재물 손괴와 협박 현장을 확인하고 이미 접수된 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차혜숙 씨, 서태석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횡령, 현행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해숙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골목에 짤깍 울렸습니다. 해숙은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지만 수사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석은 이미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군 채 순순히 수갑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민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용역들은 사라졌고 기자들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세탁소 앞 아스팔트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흩어져 있던 옷가지들 위로 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품에 소중히 안고 온 진분홍 보따리와 베네저고리를 가슴에 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정희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바로 앞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무릎뼈에 닿았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정희의 거칠고 작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30년 동안 세탁물을 빨고 짜고 다리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강우는 그 손등에 이마를 대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기다리시던 아들, 강우가 여기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눈앞에 무릎 꿇은 청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가 강우의 볼에 닿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이마를, 코를, 턱선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꿈이 아닌지 확인하듯 눈앞의 얼굴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마침내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그 이름이 정희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강우야, 내 아들 강우야. 정희는 강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빈 하늘을 향해 불렀던 그 이름을 이제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부를 수 있었습니다. 강우는 목매어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강우예요. 강우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정희의 작은 몸이 강우의 넓은 가슴에 폭 안겼고 정희의 희끗희끗한 머리가 강우의 턱 아래에서 부서지는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세탁소 앞 좁은 골목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골목 주민들도 하나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자 골목 전체에 울컥하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는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탁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새 간판 아래 정희와 강우가 나란히 서서 골목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목에는 여전히 옥구슬 팔찌가 감겨 있었고 강우의 손은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유리문 한가운데에는 정희가 직접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알림, 강우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고 사연을 아는 주민들은 미소를 지으며 세탁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대단할 것 없는,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 눈부신 풍경이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된 깨끗한 세탁소 문 앞에 붙은 이 짧은 문장은 문정희 어머니가 견뎌온 잔혹했던 30년의 세월을 위로하듯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버렸다는 지독한 오해와 악마 같은 자들의 교활한 음모 속에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서야 마침내 서로의 품에 안긴 두 사람. 비록 빼앗긴 30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겠지만 이제 강우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남은 평생을 사랑으로 채워갈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숭고한 모성애,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준 성공한 아들의 위대한 재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과 위로를 전해드렸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에서 나왔던 노래를 전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전부였다. 세상에 너 하나뿐이었다. 밤마다
방에 메아리만 돌아와요. 작은 손이 참 따뜻했는데 그 온기가 아직 여기 있어. 지워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아요. 보고 싶다 내 새끼야.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거니? 엄마 없이도 밥은 먹는 거니?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바람이 차가운 날이면 괜히 옷깃을 여며줘요. 내 곁에 없는 줄 알면서도 버릇이 안 고쳐져요. 너는 나의 전부인데 하늘이 너를 데려갔어요. 돌려달라 빌어도 대답 없는 하늘만 높아요. 딱 한 번만 안겨다오. 엄마하고 한 번만 불러다오. 그 한마디면 됐어요. 이 세상 다 줘도